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Dimensionality Reduction, 차원 감소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Unsupervised Learning이 무엇인지, 그리고 Unsupervised Learning 내에서는 이제 어떻게 기법들을 구분할 수 있는지 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Unsupervised Learning 중에서도 차원 감소 방법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이 차원 감소에서 말하는 이 차원이란 변수의 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원 감소란 원래의 데이터를 아주 중요한 이제 몇 개의 피처로 나타내는 새로운 representation 방법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왜 이렇게 차원을 감소해야 하냐면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이 데이터의 차원이 크면 클수록 알고리즘이 우리가 지금까지 다양한 슈퍼바이즈 러닝 알고리즘들을 배웠는데 그 러닝 알고리즘들을 가지고서 제대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첫 번째로 K-니어리스트 네이버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데이터 사이에 거리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데이터들을 분류해 주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차원이 크면 클수록 이 거리를 계산하는 이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굉장히 클 뿐만 아니라 이제 거리의 크기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죠. 그리고 각 데이터 포인트들 사이에 거리 자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분류 자체가 쉽지 않다. 계산 비용뿐만 아니라 분류 자체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차원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변수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다양한 알고리즘들 중에서 뉴럴 네트워크도 그렇고,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도 그렇고,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그렇고, 각 변수마다 코에피션트 혹은 웨이트로 불려졌던 그 W, 이 파라미터의 수가 변수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 파라미터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그에 따라서 모델의 복잡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모델이 오버피트 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의 수보다 차원의 수가, 즉 변수의 수가 더 많은 경우에는 변수를 셀렉트 하던지 변수 미수 D가 매우 큰, 이렇게 표기를 할게요. 이렇게 매우 큰 이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의 경우 이러한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변수를 선택한다든지, 가장 중요한 변수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다음과 같이 이제 차원을 다양한 이 차원 축소 기법을 이용해서 차원의 크기를 줄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위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의 데이터가 10차원 혹은 그보다 훨씬 큰 고차원인 경우 이 데이터들이 어떤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낼 때 2D 혹은 3D로 나타내야지 이제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그래프 형태가 되겠죠. 이런 고차원 데이터를 이런 2D 그래프로 살펴보기 위해서 데이터 자체를 이제 2D에 프로젝션 시킨다든지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차원 축소 기법을 살펴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번에 얘기했듯이
이 데이터를 전송할 때 그 데이터의 용량을 줄여서 전송을 해주고, 최대한 데이터를 보존하면서 데이터 용량을 적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차원 축소 기법을 또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차원 축소 기법으로 우리가 살펴볼 방법론은 먼저 이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라고 불리는 이 PCA 방법과 그리고 T-Distributed Stochastic Neighbor Embedding이라고 불리는 TNSE 기법, 이 두 가지를 한번 이번 강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는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주성분 분석 알고리즘입니다. 이 Principal Component, 이게 주성분으로 번역됩니다. 이 주성분 분석은 이제 결과론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변수들이 이 통계적으로 서로 상관관계를 갖지 않도록 데이터셋을 먼저 회전시키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회전한 뒤에 이 데이터를 설명하는데 얼마나 중요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결과로 나오는 피처들 중 일부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밑에 있는 이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2D로 나타내지는 이 데이터가 있다라고 합시다. 자, 이 데이터는 이 X축에 나타나 있는 변수 1, Y축에 나타나 있는 변수 2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는 이 변수 1과 2는 서로 correlated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변수 1이 증가할 때 변수 2가 줄어드는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PCA는 이제 결과만 얘기를 하자면 이러한 피처 1, 피처 2가 지금 correlated 되어 있는데 변환했을 때 만들어지는 피처들이 서로 correlated 되지 않도록 이 데이터셋을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회전을 시켜줍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 X축에 나타나져 있는 이 첫 번째 피처 그리고 Y축에 나타나 있는 이 피처랑 서로 상관관계가 없어지게 되죠. 데이터 자체, 즉 이 데이터들 사이의 거리라든지 이런 데이터 특성 자체는 보존되는데 나타내어진 이 피처들 사이에 코렐레이션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 회전하는 것, 로테이트 하는 것, 벡터를 로테이트 하는 것, 우리 상용대수에서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PCA는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통해서 원래 있던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로 먼저 바꾸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통해서 원래의 이미지과 같은 피처 두 개가 나왔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로테이트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떠한 하나의 피처가 다른 피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위와 같은 그림에서는 이 X축에 있는 피처가 이 데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더 많이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Y축에 있는 피처와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들이 이 Y축으로는 많이 변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Y축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 데이터의 정보를 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PCA와 같은 경우 이렇게 회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특성만 뽑아주게 됩니다. 대부분의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는 중요한 특성만 뽑아내게 되는데요. 이때 이 중요한 특성,
오른쪽 그림에서의 X축으로 나타내어지는 이 값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원래 데이터에서 이렇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 이제 곱해지는 벡터가 있을 거예요. 반향 벡터. 그 반향 벡터가 주 성분, 이 데이터를 이제 나타내는데 주요한 성분, 프린시팔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을 프린시팔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라고 부릅니다. 결과론적인 개념만 설명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오히려 개념을 보는 것보다 이 알고리즘 내부에 있는 이 리스닝, 이 알고리즘 내부에 있는 수학적인 해석을 보는 게 더 간단하고 더 명확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학적인 해석을 동반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데이터셋이 이제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X 데이터들만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게 됩니다. 이 각각의 이 X들이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를 나타내고요.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는 다음과 같이 D개의 변수를 갖는 벡터로 나타내어진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X는 D 차원 데이터입니다. PCA의 목적은 이렇게 D 차원으로 나타내어져 있던 데이터를 이 D 차원보다 더 작은 R의 차원으로 만들어주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중에서 어떤 걸 찾느냐? 여기 잘못 썼는데요. R 디멘셔널 스페이스로 이제 옮겨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장 좋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냐 하면 우리가 방금 전에 이렇게 데이터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내어져 있을 때 이 데이터들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들의 분포를 최대한 잘 설명하도록 데이터가 서로 떨어져 있는 이 정도를 가장 잘 설명하도록 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장 좋은 트랜스포메이션이다라고 PCA에서는 정의가 됩니다. 자, 이 데이터들이 떨어진 정도.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PCA에서는 데이터의 베리에이션으로 나타나게 될 거고 이 베리에이션을 맥시마이즈 하는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을 찾아주게 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을 이 앞에서 본 것처럼 투 디멘셔널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일단 투 디멘셔널 데이터를 이렇게 아까 비슷하게 그려보고 이거를 회전시키지 않고 바로 어떤 식으로 이 2D 데이터를 변형시켜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앞에와 비슷한데 이 데이터 자체를 회전하지 않고 축을 회전해 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빨간색 이 하나의 축이 되도록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방금 전에 그렸던 그 축의 수직인 형태로 또 다른 축이 이렇게 그려주고요. 이렇게 하면 앞에서 회전했던 것과 동일하게 만들어지죠.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축 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는 축 2라고 할게요. 이 축 1 위에 있는 값으로 이 데이터들을 변형시켜 주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지금 이 축 1로 나타내어져 있는 이 반향 벡터를 이용을 해서 이 반향에 이 데이터들을 이렇게 프로젝션을 시켜주면
이 축 1에 대한 이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축 2에 대한 값을 구하고 싶다면 축 2에 대해서 이렇게 프로젝션을 해주면 될 테고요. 그런데 우리 결과적으로 축 2는 살펴보지 않고 축 1, 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이 방향만 우리가 PCA에서 남겨놓도록 할 것입니다. 자, 이 축의 방향 벡터를 U라고 할게요. 이 U는 우선 지금 2차원, 원래 있던 차원 D, 즉 이 차원의 벡터입니다. 그리고 이 벡터는 이 데이터들이 떨어져 있는 정도, 데이터들이 벌어져 있는 정도, 즉 데이터의 베리언스를 가장 크게 만드는 벡터입니다. 이렇게 벡터가 이렇게 생기면은 얘네들, 이 데이터들이 이렇게 프로젝션 했을 때 이 프로젝티드 된 애들 사이의 차이가 방금 전에 우리가 처음에 잡았던 축 1보다는 축 1에서보다는 더 작게 나타나지죠. 그래서 이러한 다른 벡터들이 아니라 이런 데이터들의 베리언스, 데이터들이 떨어져 있는 정도를 맥시마이즈 하는 벡터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바로 베리언스를 맥시마이즈 하는 벡터를 알 수 있지만 이제 값들만 있을 때 얘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먼저 데이터, 이 X 데이터를 프로젝션 시킨 다음에 이 방향 벡터 U에 대해서 이렇게 프로젝션 시킨 다음에 그 값들의 이제 베리언스를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U 방향 벡터고 이 X를 U에다가 프로젝션 시킨다. U 방향에 이 X 벡터를 프로젝션 시킨다 라고 하면 어떻게 수식으로 쓰냐면 다음과 같이 두 벡터를 내적해서 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X가 U 벡터에 프로젝티드 된 값들은 U 트랜스포즈 X, X가 I에 있으니까 U 트랜스포즈 X I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로젝티드 된 애들의 이제 베리언스를 우리가 이제 맥시마이즈 하는 거니까 베리언스를 계산을 해줘야겠죠. 자, 우리 베리언스 계산할 때 y1부터 이제 yn까지 이 숫자들이 있을 때 이 숫자들의 베리언스는 어떻게 구하죠? 네, 각각의 데이터들에서 평균을 뺀 거, 예, 제곱을 그것을 평균 낸 거, 그죠? 그래서 각각의 프로젝티드 된 값에서 그것의 평균 값을 뺀 후에 제곱하고 평균을 내주면 되겠죠. 자, 이제 이것을 한번 풀어서 써보도록 할게요. 얘는 n분의 1 서메이션 u 트랜스포즈 xi 마이너스 x의 바의 제곱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 안에 있는 값들은 스칼라이지만 얘를 벡터처럼 생각을 해주면 는 이렇게 동일하게 하고 서메이션 들어간 다음에 U 트랜스포즈 이렇게 그대로 써주고 이것의 트랜스포즈를 옆에 곱한 형태로 이렇게 변형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서메이션이 지금 i는 1부터 n까지 x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u를 양쪽으로 빼서 u 트랜스포즈 n분의 1 서메이션 i는 1n xi 마이너스 x바
곱하기 xi 마이너스 x바의 트랜스포즈 가로 닫고 u와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 가운데 있는 이 부분, 얘를 s라고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는 이 벡터 xi들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U 트랜스포즈 S 곱하기 U라고 이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값, 방금 전에 원래식 이 프로젝티드 된 데이터 포인트들의 분산, 이거를 이제 맥시마이즈 하는 U를 구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우리 이 변형된 식을 이용을 해서 이 PCA의 목적을 한번 수식을 이용해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CA는 이 U 트랜스포즈 S U를 맥시마이즈 하는 U를 이제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U는 우리가 반향을 나타내는 벡터, 축을 나타내는 벡터이기 때문에 얘의 크기를 고려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크기를 1로 고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즉, 얘를 유닛 벡터로 이렇게 만들고 이제 유닛 벡터인 U 중에서 U 트랜스포즈 S U를 맥시마이즈 하는 U를 구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풀어야겠죠. 이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다행히도 선형 대수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우리 선형 대수에서 배웠던 개념을 이용을 해서 이 값을 맥시마이즈 하는 U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U 스타, 즉 위의 문제의 솔루션은 S, 이 행렬의 아이젠 벡터, 즉 얘를 이 S를 아이젠 디컴포지션 했을 때 가장 큰 아이젠 밸류를 갖는 그것과 대응되는 아이젠 벡터가 이 식을 최대화하는 U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PCA를 할 때 이 S를, 즉 데이터의 커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구하고 그것을 아이젠 디컴포지션 해서 가장 큰 아이젠 밸류를 갖는 아이젠 벡터를 찾고, 그래서 그게 U로 잡게 되면 이 U를 이용을 해서 각각의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내적을 통해서 프로젝션 시켜주면 그게 바로 이제 PCA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PCA란 데이터의 원래 데이터의 베리언스를 맥시마이즈하는, 그 데이터를 최대한 보존하는 그런 반향 벡터 U를 찾는 것인데, 이게 베리언스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지고 이거를 다음과 같이 S의 X의 코베리언스를 이용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고, 이것을 맥시마이즈 하는 U는 알고 봤더니 이 S의 탑 아이젠 벡터이더라 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데이터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S를 이제 아이젠 디컴포지션 한다라고 했었고, 자, 그것에 가장 큰 아이젠 밸류를 갖는 아이젠 벡터를 찾는다라고 했었죠. 이거를 이제 U라고 하고, 이 U를 이용해서 이제 XI를 U 트랜스포즈 XI 형태로 변형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아이젠 벡터, 우리가 구한 이 U가 주 성분, 이 데이터의 베리언스를 나타내는 주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주 성분, principal component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응되는 이 아이젠 밸류는 이 해당 벡터로 설명이 되는 이 데이터의 베리언스 값과 같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젠 디컴포지션 했을 때 나오는 그 모든 아이젠 벡터들이 다 서로 상관관계가 0이 된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문제, PCA의 오브젝티브 펑션인 이 U 트랜스포즈 SU를 맥시마이즈하는 이 벡터 U가 왜 이 아이젠 디컴포지션이랑 관계가 되어 있는지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이제 이해하고 싶은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않더라도 앞부분에서 얘기한 그 부분까지 이 기억을 여러분들이 하도록 합시다. 자, 먼저 앞부분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것을 그대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2D 디멘셔널 데이터를 이 원 디멘셔널한 벡터 공간으로 우리가 이렇게 프로젝션을 시켰었는데요. 그러면은 이 더 큰 D 디멘셔널한 공간에서는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이 제너럴한 공간, D 디멘셔널한 공간에서 첫 번째 주 성분만을 가지고서 먼저 데이터를 1차원으로 프로젝션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젝션 시킬 때 필요한 주 성분, 그 반향 벡터 U는 우리가 유닛 벡터로 잡는다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크기가 중요하지 않고 반향만 일단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얘 지금 첫 번째 주성분만을 이용해서 1차원으로 프로젝션 시킬 거기 때문에 그 U에다가 1을 붙여서 U1로 일단 나타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를 XI를 이렇게 방금 전에 구했던 그 반향 벡터에 곱해서 반향 벡터에 내적해서 나오는 값으로 변형시켜 주는 건데요. 그것의 베리언스, 즉 다음과 같이 나타내어지는 이 베리언스가 맥시마이즈 되도록 우리가 U를 잡아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게 U 트랜스포즈 SU의 맥시멈을 만드는 U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왜 아이젠 디컴포지션을 통해서 나타나는지를 이번 슬라이드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음과 같은 식을 이제 맥시마이즈하는 U를 구하는 것인데, 우리 앞에서는 이 U가 크기가 1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윗부분에서 그냥 써줬었는데, 이제는 다음과 같이 컨스트레인트 제약식으로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위의 식을 맥시마이즈하는 U를 구하는 것인데, 그 U는 이렇게 내적값이 1인 유닛 벡터다라고 하는 제약식을 갖습니다. 이렇게 제약식이 있는 최적화 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지금까지 본 알고리즘들 중에서 어디에서 봤었죠? 네, SVM에서 봤었어요. 네, 이 SVM에서 이런 제약식이 있는 최적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라그랑지안 메소드를 사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앞에서보다 훨씬 더 쉬운 형태의 옵티미제이션 문제이기 때문에 더 간단하게 얘를 변형을 시키고 솔루션을 구할 수 있는데요. 이런 제약식이 있는 최적화 문제와 같은 경우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를 이용을 해서 이 제약식을 이 위에 있는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이렇게 올려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식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변수 u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그 미분 값이 0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u가 이 맥시마이즈 문제의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얘의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걔를 0으로 놔주면 그 식을 구하면 다음과 같이 그 식을 쓰고 약간 변형해주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러한 벡터를 우리가 선형대수에서 아이젠 벡터라고 불렀어요. 다음의 식을 만족하는 이 U는 이 S의 아이젠 벡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이젠 벡터들 중에서도 이 U 트랜스포즈 SU를 맥시마이즈 하는 값이 가장 크게 나오게 하는 아이젠 벡터를 골라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위에 있는 이 식에다가 양변에다가 U 트랜스포즈를 앞에 곱해봤더니 이 왼쪽 항은 U 트랜스포즈 SU가 되고 오른쪽 항은 U 트랜스포즈 U가 1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람다 값만 남게 돼요. 그래서 이 원래의 우리가 보고 있던 이 식을 다음과 같이 이 아이젠 밸류인 람다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U는 아이젠 벡터여야 되는데 동시에 얘를 가장 최대화시켜 주어야 하기 때문에 가장 큰 아이젠 밸류를 갖는 아이젠 벡터여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U는 가장 큰 아이젠 밸류를 갖는 아이젠 벡터와 같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first principal component라고 부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왜 아이젠 디컴포지션을 통해서 아이젠 벡터를 구해야 하는가? 왜 그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분산을 최대화하는 유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방금 전에는 벡터 한 개만을 사용을 해서 1차원으로 프로젝션을 시켰을 때였는데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이 D보다 살짝 작은 R을 가지고서 조금 더 저차원으로 디멘전 리덕션을 시켜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R 차원으로 우리가 프로젝션을 시켜주겠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똑같습니다.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S를 아이젠 디컴포지션 해서 아이젠 벡터들을 구해주는데 그것을 아이젠 벡터가 큰 순서대로 위에서 알게의 아이젠 벡터와 연관되어져 있는 그 아이젠 벡터들 알게를 뽑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알게에 대해서 각각 프로젝션 시켜서 그 각각의 값들을 아까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그 다음에 R번째 값 해서 R차원의 벡터로 나타내주면 그것이 바로 PCA입니다. 자, XI 이렇게
D개의 컴포넌트를 갖던 이 xi를 다음과 같이 u1 트랜스포즈 xi, u2 트랜스포즈 xi 이렇게 해서 ur 트랜스포즈 xi까지 D 차원의 벡터를 다음과 같이 R 차원의 벡터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PCA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부분을 정리해서 수도코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가 다음과 같이 X들로 이루어진 데이터 셋이 있을 때 편의상 먼저 나중에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S를 구하기 편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각각의 평균이, 이 데이터들의 평균이 0이라고 할게요. 각각의 차원들의 평균을 일단 이 0으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있으면 먼저 코베리언스 매트리스 S를 먼저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아이젠 디컴포지션을 통해서 아이젠 벡터랑 아이젠 밸류들을 다 구해줍니다. 자, S가 D by D, 즉 X가 D 차원이기 때문에 이 매트릭스 S는 D by D 행렬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의 이제 아이젠 벡터, 아이젠 밸류는 모두 D개에 있습니다. 이 D개의 아이젠 밸류들 중에서 가장 큰 순서대로 R개의 아이젠 밸류들을 뽑아서 그것과 연관되어져 있는 R개의 아이젠 벡터들을 구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R개의 주성분, 프린시팔 컴포넌트로 이용을 해서 각각의 U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프로젝션을 시킨 값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Z를 나타내면 얘가 이제 PCA에 의해서 변형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PCA를 진행을 할 때 D 차원의 데이터를 이제 R 차원으로 프로젝션 시켜줘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 R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리 결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D 차원으로 D 차원의 데이터를 이제 R 차원으로 프로젝션 시킬 때의 이 결과 차원 R, 얘를 어떻게 설정해 줘야 될까요? 즉, 이 R은 프린시팔 컴포넌트의 개수이죠. 이 프린시팔 컴포넌트의 개수를 어떻게 설정해 줘야 되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디멘셔널 리덕션을 만약에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이용을 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에 이용을 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려서 살펴볼 수 있는 차원이 2D 혹은 3D밖에 없기 때문에 프린시팔 컴포넌트의 개수, 즉 R을 2 혹은 3으로 그런 경우에는 만들어주면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가장 간단하게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차원수를 고려를 해서 실험을 해보고 가장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R을 고르면 될 텐데요. 그렇게 하는 대신에 룰 오브 썸스, 첫 번째 가는 그냥 룰은 어떤 것이냐면 다음과 같이 전체 데이터의 베리언스를 일정 수준 이상까지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린시팔 컴포넌트의 개수를 구해주면 됩니다. 자, 우리 앞에서 각각의 아이젠 밸류들이 각각의 아이젠 벡터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나타낼 때 나타나지는 데이터, 설명될 수 있는 데이터의 베리언스를 나타낸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R개의 아이젠 벡터를 사용을 해서 R개의 프린시팔 컴포넌트를 이용을 해서 나타낼 수 있는 전체 데이터의 베리언스 설명력은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아이젠 벡터, 모든 프린시팔 컴포넌트를 쓰게 된다라고 하면 데이터의 전체 베리언스를 다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일부만 쓰게 된다면은 이제 1 이하의 포션만 우리가 쓸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을 이 값을 이용을 해서 이 오른쪽과 같이 그림을 그려보면 이 가장 큰 아이젠 밸류들이 대부분의 베리언스들을 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이제 뒤로 이 다음 컴포넌트로 갈수록 설명되는 양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다음과 같은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플롯을 우리가 여기에 지금 어깨가 있다, 엘보가 있다라고 해서 이러한 플롯을 엘보 플롯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런 엘보 플롯을 그려봤을 때 이렇게 엘보가 되는 이 지점의 프린시팔 컴포넌트 개수를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미리 어느 정도까지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는 디멘전 R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이 프린시팔 컴포넌트의 개수 R을 우리가 미리 설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0차원의 데이터를 프린시팔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나타냈을 때 각각의 디멘전을 몇으로 하면 프린시팔 컴포넌트를 몇 개를 사용을 하면 전체 데이터의 베리언스가 얼마만큼 설명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플롯인데요. 여기에서의 엘보는 한 50 정도가 되니까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엘보를 사용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400차원의 데이터를 50차원으로 이제 디멘전 리덕션 해줄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데이터가 최대한 설명되고자 데이터의 원래 성질을 최대한 보존시키고자 한다. 그래서 95%까지 보존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400차원의 데이터를 150 정도의 차원으로 줄여줄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제 150차원으로 줄이더라도 데이터는 거의 그대로 데이터가 가지고 있던 원래의 특성들, 원래의 값들이 거의 그대로 보존이 되지만 차원의 수는 굉장히 반 이하로 급격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죠. 이러한 특성 때문에 얘는 차원 축소 데이터 분석에서 데이터를 전 처리하는 단계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압축하는 데 얘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PCA의 장점을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데이터 프리프로세싱 스텝으로서의 PCA에는 차원 축소를 해줌으로 인해서 앞에서 우리가 발생할 수 있던 그 문제점들 여러 가지 나열을 했었는데 이런 문제점을 해소해주기 때문에 이런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결과로 나오는 이 정확도를 더 높여줄 수 있다, 퍼포먼스를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차원이 크면 클수록 데이터를 계산을 해야 되는 시간이라든지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데이터를 계산하는 데 드는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굉장히 줄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저장할 때 드는 메모리 또한 줄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PCA를 지도학습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트레이닝 셋을 PCA를 사용을 해서 차원 축소를 해줄 거예요. 차원 축소를 해준 다음에 거기서 이제 프린시팔 컴포넌트를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구하잖아요. 그 프린시팔 컴포넌트를 그대로 이용을 해서 그 U1부터 그 UR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이 밸리데이션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도 적용을 한 다음에 평가를 할 때 혹은 모델을 셀렉션 할 때 이 축소된 이 밸리데이션 테스트 셋을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즉 우리 사이킨런을 사용을 했을 때 그때의 용어로 설명을 하자면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fit도 하고 트랜스포메이션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밸리데이션이랑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fit을 하지 않고 앞에서 구한 프린시팔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트랜스폼만 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PCA를 데이터 압축에 사용할 때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얘는 데이터 전체가 담고 있는 정보를 굉장히 잘 보존하는 동시에 그 데이터의 크기, 데이터의 사이즈를 굉장히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압축에도 사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데이터를 압축을 시켰어요. 압축을 시켜서 보낸 후에 이제 원래의 형태로 다시 만들어줘야 할 텐데요. 즉 원래 우리가 D 차원에 있던 데이터를 압축해서 R 차원으로 변형을 한 다음에 이걸 이제 전송하는데요. 전송된 다음에 다시 원래 데이터를 D 차원으로 옮겨줘야지, 그래야지 원래 형태로 다시 나타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미지와 같은 경우에 이미지를 압축하고 다시 원래의 사이즈로 변형을 시켜줘야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미지 형태로 그려지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PCA를 거쳐서 압축을 했는데 이거를 다시 변형시킨다, 다시 리컨스트럭션 한다 할 때 어떻게 계산해줘야 되냐면 다음과 같이 앞에서 우리가 PCA를 적용을 할 때 사용을 했던 프린시팔 컴포넌트를 가지고 그리고 이 압축된 Z 값을 가지고 변형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벡터 x를 아이젠 벡터들을 가지고서 나타내어 주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D 차원의 D 차원의 공간에 있는 x이기 때문에 D개의 서로 다른 올소고널한 수직인 벡터들, 이 아이젠 벡터들을 이용을 해서 그것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이 식에다가 양변에다가 UJ를 곱해주면 UJ끼리는 이제 내적해서 1이 되고 J가 아닌 UI와 내적할 때는 얘네들이 수직인 벡터여서 올소오너란 벡터여서 내적값이 0이 되기 때문에 이 위식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의 값, 여기 개수로 나와 있던 이 값을 다음과 같이 원래 데이터 x와 이 u에 대한 값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근데 이 식이 어떤 거였어요? 네, PCA를 이용해서 프로젝트 된 그 값, j-번째 컴포넌트, 그 값의 그 벡터의 j-번째 컴포넌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의 x는 다음과 같이 이 표현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D의 프린시팔 컴포넌트와 프린시팔 컴포넌트 U와 그것과 X를 내적한 값의 곱의 합으로 이렇게 나타내어 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PCA를 할 때에는 D개 전체가 아니라 R개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린시팔 컴포넌트들과 압축돼서 전송된 이 Z값만을 사용을 해서, 즉 R개만을 사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타내어 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원래의 x랑은 살짝 다르지만 원래 x가 갖고 있던 정보들을 최대한 담고 있는 R개의 프린시팔 컴포넌트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정보의 양은 조금 줄어들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거의 유사한 x로 복원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PCA를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TSNE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